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 말,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 총통화, 흔히들 M2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그 총통화인데, 이 총통화가 미국보다 통계는 2배인데 실제로는 4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의 총통화가 증가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경제는 살아나지 않느냐?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을 했는데, 그리고 또 미국 정시와 달리 왜 중국 정시는 비실비실하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 민생은행 수석 연구원 자료입니다. 중국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1월 말 기준으로 중국 총통화는 243조 위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중국 GDP를 보면 2021년이 16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위안화로 환산하면 뭐 달러당 6.3조 위안이니까 약 한 105조 위안 정도 되죠. 그러면 GDP의 2.3배입니다. 이게. 근데 다른 나라는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G20 국가 중에 중국 다음에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1.75배 정도 돼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500조 원 정도 총통화가 GDP 결제에 필요한데 사용된 금액은 약 2천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5배죠. 그러니까 GDP에 계산되지 않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또 결제가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주택을 거래하면 GDP에, 과거 GDP에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1.2배밖에 안 됩니다. 21조 달러 정도 총통화가 풀려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GDP도 21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통화가 중국과 비교하면 단순히 GDP 대비로만 보면 1.2배지만은 중국이 두 배 많죠. 그죠? 그런데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미국 밖에서 50 내지 60% 유통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출을 해가지고 뭐 달러를 받으면 삼성전자 통장에 미국 총통화 중 일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예금 통장에 찍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중국은 그 달러처럼 기축통화도 아니잖아요. 그저 지난해에 뭐 국제 결제 통화 중에 중국 위안화 결제 비율은 1.2%밖에 2%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뭐 대만하고 거래하고 싱가포르하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거래하고 그런 거 빼버리고 나면 뭐 실질적으로는 뭐 중국 위안화 표시로 거래되는 그, 그 국제 통화는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럼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건데, 그런데 또 중국 GDP 중에는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GDP가 많아요.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애플이 거기서 생산하면 중국 GDP잖아요. 또 그것을 중국에서 생산해가 미국에 수출하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중국 GDP에 들어가. 통계상. 그러니까 실제 중국 GDP는 다국적 기업을 빼버리고 나면 작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 총통화는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2.3배가 아니고 중국 기업이 창출한 GDP를 가지고 하면 2.7배, 뭐 3배 정도 풀렸다는 거죠. 그럼 지구상에서 중국만큼 돈을 많이 푼 나라가 없어요. 필요한 통화량 대비. 그것도 빈집 짓는다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빈집을 지어도 GDP는 창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빈집을 지어도 GDP는 창출돼요. 그런데 그것도 빚을 내가 지었어요. 또 가게는 빚을 내 가지고 그것을 또 매수했어요. 빈집을. 그러니까 소비 여력을 잃고 가게는, 또 기업은 빈집이 많으니까 분양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채는 더 증가하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총통화다 말이죠.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빈집을 지었고, 중국 가게를 망가뜨리는 빈집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가게는 빚을 늘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소비 여력은 약화되고,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를, 그러니까 중국 경제 전체를 힘들게 하는 총통화 증가가 아니었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게다가 빈집을 짓는다고 시멘트 필요하지 않나요? 빈집을 지어도 석유가 필요해요. 빈집을 지어도 철근이 필요해요. 빈집을 지어도 석유 화학 제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중국인데, 그것도 빈집 짓는다고 엄청난 원자재 소비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주범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죠. 미국 주택 다 합쳐봐야 인구 3억 명이면 가구당 3명으로 보면 1억 채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빈집이 1억 채예요. 빈집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물가 상승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통화량만 가지고 미국이 달러 공급량 늘리니까 물가 올라간다, 이 얘기죠. 미국은 오히려 풀린 돈이 증시에 들어갔어요. 증시에 들어가고, 부자들은 돈이 많아도 소비 많이 안 해요. 추가적으로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생필품 정도는 계속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돈은 많이 풀려도 상대적으로 작고, 또 미국 풀린 돈의 절반은 미국 밖에서 유통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무역수지 흑자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애플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은 그래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물가에 미친 영향이 큰 국가는 중국이죠. 왜? 원자재 소비를 했으니까요. 빈집 짓는다고. 석유 소비도 했고 철근 소비도 했고, 그 다음에 석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또 더 증가하고, 또 석유화학 제품 소비도 늘어나고, 필요하지 않는 빈집 짓는다고 소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주범은 미국이 아니라 부동어 표시로 하면 중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 내지는 정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의 주범을 미국에서 찾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물론 미국도 물가 상승에 기여하지 않은 건 아니죠. 원자재 시장에, 선물 시장에 투자은행이 참여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국 등에서 실제로 원자재를 소비하지 않으면 투자하겠어요? 원자재에 투자해봐야 손해보거든요. 근데 중국이 쓸데없는데 쓸데없는데 소비를 하니까, 빈집 짓는다고 원자재 소비를 하니까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범은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이제 신규 대출이 중요한데, 3.4조 위안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과 대비를 하면 1년이죠. 1년 만에 0.8조 위안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러면 243조 위안 중에서 1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증가한 거죠. 근데 1월에 그러면 3.4조는 왜 필요했냐는 거죠. 만기 연장한다고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액을 갚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갚은 거죠. 왜냐하면 영업해가지고 기업 경영을 해가지고는 적자를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빚 갚은 거죠. 우리 속담에 이제 윗돌 빼가지고 아래에 막아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지금 경제는 총통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에 따른 파급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부도를 막아준 거죠. 정부 차원에서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 그런데 결국 한 것이 만기 연장밖에 못한 거죠. 또 추가적으로 적자 난 거 대출해 준 거죠. 부도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업 재무구조는 오히려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마취제를 선택했다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바로 이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총통화를 가지고 물가 얘기도 하고 또 뭐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경제가 성장하니 그렇지 않느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니더라는 거죠. 총통화가 증가하니까 물가만 올렸더라. 주가도 올리지 못했고 적자가 나니까요. 또 소비를 못하니까 가게가 성장률 둔화되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그 영업 활동에 통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가게도 부채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니까 총자산도 감소했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증가했으니 이것을 이용해가 돈벌이 하는 집단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하경제죠. 쉽게 하면 그림자 금융이죠. 거기에 돈놀이 하는 집단이 있다는 거죠. 가게도 빚이 많으니 비싼 그 고리대금을 가능하고 기업도 빚이 많으니 고리대금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좀먹는 총통화 증가고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죠. 빈집 지어가지고 가게도 힘들게 하고 기업도 힘들게 하니까 중국 경제를 힘들게 하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망해가는 기업에. 물론 일부 기업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망해가는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분이 원래 하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했다고 그 유동성 증가했다고 그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자료죠. 이 자료가. 결국은 이제 시사점은 뭐냐? 자산시장에서도 이제 그 중국 주식의 투자가 성공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더 많아졌고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 부채 증가 내지는 영업 실적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총통화 증가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중국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거냐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외채 상환 능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제는 외화 조달이 안 되는 거고 그래 되면 뭐 조지 소로스가 지적한 대로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우선은 총통화 증가한다고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고 아까 주식시장 되는 거 아니다.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부채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물가 상승의 주범은 중국이지 근본적인 주범은 그 중국이고
그것을 이용한 집단은 미국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집 짓는다고 원자재 소비를 많이 하니 석유 소비도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소비도 하고 알루미늄 소비도 하고 각종 원자재 소비를 하니 그것을 역이용해 갖고 미국이 돈벌이를 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여하튼 오늘 주제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디카플링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의 총통화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또 중국 빈집 짓는 거와 물가 상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것을 이용해가 돈벌이를 한 집단이 미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